네, 오늘 일정상 25분에 시작하기로 했지만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셔서 두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김은하 센터장님이십니다. 김은하 센터장님께서는 사회보장 정책 연구 그리고 데이터 기반 조사 및 통계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회보장 정보 포럼에서는 생활고에 따른 자살 사망자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가족 살해 후 자살을 경제적 측면에서 조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은하 센터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은하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가족 살해 후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약 20분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논의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말씀드리겠고요. 가족 살해 후 자살의 현황, 일관지에 나타난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 마지막으로는 정책 방안이 무엇인가, 특히 사회복지 관련된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발생 요인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아마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고, 심리학적 요인이 있고, 사회학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정신의학 모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한 자살은 사회학적 요인과 같이 결부시켜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자살 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규명을 하고 있지만 크게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자살 발생의 비경제적 요인은 빈곤하지만 그리고 생활이 어렵지만 자살하는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년층 빈곤층의 최초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성질환, 우울, 장애 같은 건강적인 이유 때문이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저소득층 자활 근로자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는 우울, 연락 빈도, 지인의 자살이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우울과 가족보호 관련된 요인,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에는 무만감 때문에 자살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소득 수준과 자살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 수준보다는 스트레스나 우울, 신체적 건강 같은 요인이 자살 생각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살 사망 원인으로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 더 주목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살 발생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요인이 사실 자살하는데 2차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도 또한 이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 잠깐 넘어갔습니다만 구조적인 경제 문제 자체가 자살의 1차적인 원인이다라고 제시한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직이나 저소득 상태, 그다음에 빈곤 탈출을 한 것은 자살 생각이 소멸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빈곤 집단과 비빈곤 집단을 이제 나눠서 봤을 때 빈곤 집단의 첫 자살 생각이 발생 확률이 훨씬 더 높다, 3배 이상 높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리보건 결과로 봤을 때 자살 사망자의 거의 절반이 빈곤층이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수입이 낮을수록 자살 시도가 더 많은 경향이 있다는 외국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거시적인 경제 변수들이 자살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1인당 GDP 수준과 경제 성장률이 자살률과 정적인 관계다. 이건 이제 국가적으로 비교를 한 연구겠죠. 그래서 두 가지 어떤 다른 논의들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는 어떤 생활고의 부정적인 경험이 긴장감을 형성하고
이것이 자살과 같은 유형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인 시각과 부합하는 연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살 발생의 경제적인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제 부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채의 규모라든가 부채 상환의 어려움이 굉장히 장기화됨에 따라서 자살 생각의 확률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특히 부채 중에 일반 사채와 카드비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 상태, 이것도 이제 부채와 관련된 거죠. 신용불량 상태가 자살 생각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개인 파산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한다. 60대 이상에서의 부채 문제는 자살 생각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좀 충분하지 못한다. 물론 이게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이 불충분을 경험할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어떤 그 현상 중에 실업이 있습니다. 실업 역시 자살과 관련된 관련성을 연구한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청년계층이 무직 상태인 경우에 그 가능성이 높고, 실업 이후에 불안정한 취업 상태, 그다음에 실업자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어떤 자존감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업 같은 경제적 변수가 사회 변수보다 더 위험하다. 그리고 실업은 실업이 스트레스 증가, 자존감 약화, 우울감 증가로 자살 위험을 높인다. 그래서 이제 자살의 발생 요인을 미치는 요인이 실업뿐만이 아니라 실업이기도 하지만 실업 상태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자살 위험,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뒤에서 자살을 하는 요인에서 경제적인 요인을 생각을 할 거고, 이 논의는 가족 살해 후 자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때문에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양문화권에서는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가 흔하게 사용되고, 이는 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보는 어떤 시각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다 이해하시듯이 보도가 이제 가족 동반 자살로 보도된 사건을 보면 가고원이 의도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머니나 아버지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반 자살 용어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어떤 인식들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족 살해 후 자살은 그럼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 경제 파탄과 생계 유지가 힘든 생계형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관형 자살이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이후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가족 살해 후 자살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국회에서 발표한 그 자녀 살해 후 자살도 좀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경제적인 문제와 초절mat을 말씀을 드리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발생 원인이 경제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높다고 보고되는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인으로 봤을 때 부채나 생활고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 다음에는 뭐 정신적인 문제, 가족 갈등, 자녀 양육 문제, 가정 문제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듯이 경제적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족과 갈등, 자녀 양육 문제에서 갈등, 뭐 이런 그다음 사회적 고립 이런 이슈들이 동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데이터는 가족 살해 후 자살의 현황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족 살해 후 자살을 하는 그 자살자의 생애 주기의 어떤 상태를 보면 최소한 장년기나 중년기의 가능성이 이제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기나 중년기에 어떤 이분들의 어떤 상황들이 어떤가를 한번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가족 살해 후 자살하신 분들의 상황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장년들의 어떤 자살 사망하신 분들의 어떤 상황들, 특히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상황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자영업자 비율이 중장년들이 높고 그다음에 실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청년기가 높기는 하지만 사실 청년기는 실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자영업자, 그다음에 실업자 비중이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비정규직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생애주기별로 직업을 보시면 중년기에 단순 노무 종사자가 굉장히 좀 튀죠. 평균이 11.1%인데 평균의 높은 걸 좀 반영을, 노년기가 좀 반영을 하긴 하지만 중년기에 단순 노무 종사자가 많고 사실 일괄적으로 서비스나 판매직 종사자들이 많은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의 사망자 스트레스 사건을 보면 중장년의 경우에 경제를 보시면 경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장년기가 가장 높고 중년기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의 자살 사망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분들이 좀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크고 그리고 가족 살해 후 자살 현황도 앞에 살펴봤듯이 어떤 선행 정도의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살 사망자의 직업 관련 스트레스입니다. 직업 관련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그 구직이 굉장히 많지만 중장년들을 좀 보면요, 퇴직, 은퇴, 실직, 해고 이게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특히 중년의 경우에는 25% 차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 부진 실패도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20% 정도 가까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스트레스는 보시면 수익 감소도 있고 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파산이라는 건 사실은 일생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아주 낮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의 사망 전 부채 상태를 보겠습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가 중장년이 이제 크죠. 작년의 경우는 거의 70% 가까이 되고 그 사업 실패 비중 같은 경우는 중년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사업 자금도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가족 살해 후 자살자의 현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살해 후 자살자의 경우에 보면 중장년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 중장년의 자살 사망자가 어떤 특성, 특히 경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자살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간지의 그런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가. 근데 아마 이 사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간지 기사를 가지고도 봤지만 실제로는 일간지에서 오보로 보도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잘못된 정보를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간지의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일가족 사망 사건 2025년 3월에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의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내와 자녀 둘의 시신이 방 안에 있고 목 졸린 흔적과 집안에 불필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경찰에서 늦게 대응을 해서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남성이 2024년 7월에 공동명의였던 자신의 아파트에 7억 8천만 원 가량의 금융기관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금 절반인 한 3억을 해외 직구 대행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 3억을 또 지인한테 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돌려받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메꾸기 위해서 지인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 나한테 내가 빌려준 3억을. 근데 자영업자인 이 남성이 지인에게 빌려줬지만 되돌려받지 못한 그런 과거를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좀 확인됐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자금난, 채무관계가 그 사망하는 데서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 일가족 사망 사건 2023년 12월인데요. 40대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고 이제 한 사건입니다. 이분은 2018년 3월부터 카페를 운영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좀 코로나 시점이잖아요. 코로나 확산하면서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2021년 말에 제2금융권에서 아파트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는데 기존에 한 8천만 원 정도 담보가 대출이 있었는데 이걸 갚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100% 끌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의욕을 가지고서 2023년 10월에 전북 전주 상가의 새로운 카페를 개업하려고 해서 지하상가 공시를 경매로 낙찰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에 같이 수천만 원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산에 있는 카페를 정리하고 하려고 했는데 채권과 채무가 오랫동안 쌓여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걸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사업부진, 대출과다, 과다 채무 이런 주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 일가족 사망 사건 2013년 12월인데요. 이 40대 가장이 아내,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2명이 이루어졌는데 아내와 자녀 2명 살해한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이 그 아내와 자녀들을 목졸라서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울산의 한 대기업 직원이었던 남성이 2013년 집을 담보로 1억 4,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지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사진을 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2023년 9월에 경매에 있었으니까 새 주인이 집을 샀는데 집을 팔린 후에도 이 가족이 나가야 되는데 새 주인 입장에서는 나가기를 거부하니까 계속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퇴거를 요청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아파트 현관문 앞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끝나지만 다음에는 개고합니다. 충분히 많이 배려해드렸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라고 아주 크게 그렇게 붙여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주거지 경매, 퇴거 요청 이게 원인이었죠.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보시면 이것도 40대 가장에다가 자녀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인천의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등으로 일했는데 이 남성이 2022년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망하시기 전에 한 1년도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병원에서 이분이 물리치료사로 일했고 아이 셋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사업과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크게 실패했다. 최근에는 살던 집도 팔려고 내놨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업을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면서 빚을 졌다. 이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전화했습니다. 사업 실패, 투자 실패, 부채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가족 사료 자살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극빈층 분들도 물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정책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애매모호한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가 참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시다 보니까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분을 하지 못하니까 소득재산이 높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생활보호에 시달리시는 분들까지도 계시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정책 방안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업지대 발굴 시스템의 발굴 체계를 강화해서 국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야 된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행정 데이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을 찾아내고 주민센터에 안내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금융면책 대상자,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채무조정 중지자, 자살 고위험관리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공과금 체납이나 건보료 체납 등 주요 경제위기 징후를 통해서 위기각으로 발굴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연계 정보가 정확해야 되고 고위험 발굴 모델을 정교화해야 된다. 그런 어떤 과제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적 안전망 강화해야 된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시스템, 복지사업제 시스템은 행정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행정 데이터에 빠진 누락된 대상들을 찾아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영역에서는 이통장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 발굴될 수 있도록 채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자원 인적 안전망을 촘촘히해서 그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위기 알림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신고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 복지 위기 알림앱은 이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에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공무원이나 복지, 의료, 교육 기관의 종사자나 이통장,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복지 위기 알림을 통해서 요청이 좀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생계 지원이라든가 돌봄 보호, 건강 의료, 일상생활 지원, 안전위기, 채무, 법률 등에 대한 다양한 사항이 좀 포함되는데 이런 신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사회보장 사업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알림과 홍보 활성화, 접근성이 제고돼야 된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 신청주의 폐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 어렵게 사시는 경우 그런 말씀 좀 하셨습니다. 그거랑은 좀 맥이 좀 닿아있는데 국가의 사회보장 사업과 복지 지원에 대한 알림과 홍보들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사회보장 사업이라든가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 높은 접근성을 갖고 있도록 요즘에는 사실 온라인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처리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 신청이라든가 정보에 대한 상담 과정도 온라인이나 전화 등이 가능하도록 상담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 신청 등 의뢰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제가 이제 지자체 읍면동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상담하시는 특히 이제 그 중장년 분들은 정말 절실해서 오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굉장히 어렵게 오셨는데 기계적인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담을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내담자의 실망이 굉장히 크고 거절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 사례를 들어보면 거절을 당하시고서 국가에서 선생님을 지원해줄 방법이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자살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의 신청들 의뢰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과정이 보다 좀 섬세해야 되고 생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제 전문성도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 영역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이나 고용 등 다양한 분야 서비스 연계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된다. 이분들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중장년 남성 그 정도면 우리나라 복지 체계에서는 복지 체계의 주요 대상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동이나 청년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죠. 그다음에 노인들도 두텁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국가 지원에서 굉장히 먼 그런 대상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복지부의 수급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고용 서비스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상담 기회를 제공하거나 대부업체 불법 출심에 대한 상담이나 근로복지와 가정재무 관련 상담 서비스 연계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복지부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이 좀 발표가 돼서 그런 기대들을 좀 해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은 사실 저는 이건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정신건강이다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자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건강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급여나 각종 서비스 상담 과정에서도 늘 정신건강 서비스 개입의 필요성 여부를 들여다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복지 상담 과정에서도 정신건강 측면에서 도와드려야 될 것이 없는지.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이 확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신건강 서비스 개입은 고위험자에게 한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좀 확대돼야 되고 늘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인력 규모도 확장돼야 되고 처우도 개선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기반 자료 마련과 축적을 통한 객관적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제가 오늘 앞서 이제 표를 말씀드리면서 누누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참고 자료를 보여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 사망 사례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축적이 제도화돼서 근거 기반 정책 설계에 좀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망 전에 고용, 복지, 채무 등 다양한 상황을 행정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사망자 둘러싼 환경을 객관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필요하죠. 공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망자에 대한 행정 데이터 접근을 자살 사망자에 한해서는 그 다양한 분야의 어떤 연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연구가 활성화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역할들도 보다 더 두텁게 좀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구조적 환경 영향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게 어려운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F,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까지 통제할 수 없는 국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국가 경제 정책의 어떤 실패라든가 때문에 가분의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와 직접적인 얘기 같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정책을 이제 정부에서 구상을 할 때도 이러한 어떤 잘못된 방식이라든가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서 개개인 그 가구가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서 진지하게 경제의 어떤 구조적 환경에 대한 것도 우리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가족 살해 후 자살을 발생시킨 경제적 어려움의 맥락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셔서 앞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아동 권리 정책팀의 강미정 팀장님의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정 팀장님께서는 아동의 생명권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의 개선과 옹호 활동을 주도하고 계시고요. 아동의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과 같이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주목하며 아동 보호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좀 민망한데요. 저는 오늘 주제가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대책인데 먼저 그 사례를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생존 아동들의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한 사건은 이제 생존 아동이고 한 사건은 이제 어른이 된 생존자입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건인데 가정폭력에서 탈출한 엄마가 두 아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께서 생활보호와 정신건강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으시다가 상담을 하러 이제 행정센터에 갔는데 거부를 당하신 상황이었고 집에 돌아와서 또 이제 살해를 시도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을 통해서 이 사건에 어쨌든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보통 아이들은 학대를 당하면 해바라기 센터에 진술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첫째 아이가 마지막 진술이 엄마한테 부탁하는 말인데 엄마가 나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저희가 그 생존자 목소리를 좀 모으고 있는데요. 어른이 된 그 생존자에게 세상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기댈 곳이 많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진술들은 우리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다룰 때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야 할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아이의 동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되 우리 사회가 가정이 무너질 때 사회적 지원책을 더욱 두텁게 해야 되는 이 복합적인 방식으로 두 가지 방향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많이들 말씀하셔서 짧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살해 자살을 다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된 비극으로 여겨져 왔고 이거는 이제 이현정 선생님의 연구에서 가져왔는데 1950년대 말부터는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해서 쉽게 죽음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이 가족 동반 자살을 자녀 살해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시겠고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논정적인 인식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주의가 만날 때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94년에서 10년간 발생한 사건, 이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사건들인데요. 특히 이 사회 안전망이 부재할 때 IMF 같은 경제 위기나 아니면 사회 양극화 같은 것들이 심화될 때 특정 심리적 기제가 작동한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자녀를 독립적 인격체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연속선상으로 보거나 소유물로 볼 때 자아 혼돈과 같은 기제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서 자녀 살해 자살이 발생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2014년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천착해 왔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2014년에 발생한 사건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 기관이 이 사건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당시에 또 일가족 순진태 발견 이런 표현들이 맞는가? 왜냐하면 이 용어들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에 자살한 사건이 결국에는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인데 아동이 동의한다는 인식을 좀 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인데 그러한 질문들을 흐리게 한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가 지속되는 이유는 되게 근본적인 이유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리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을 때 자녀를 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될 질문은 명백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졌는가? 그리고 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런 것들이 자녀 살해 자살 대책을 논의할 때 제일 먼저 질문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 살해 자살을 바라보는 원정주의는 1950년 말부터 그런 인식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것은 이런 국민일보 기사 분석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책임 소재 인식을 보시면 살해 후 자살에 대한 댓글 인식 분석에 있어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이 국가의 사회의 책임이라고 보는 인식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댓글 중에 피해 아동을 언급하는 것은 20%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살해 후 자살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부모의 사정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분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된 인식 변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에서 2022년에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당시에 부모가 아동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극도의 아동학대로 보고 이에 일가족 동반 자살이나 일가족 극단 선택 등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극단 선택이 아직도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돌봄의 공백이나 사회 안전망의 위기, 빈곤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 또한 변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어원을 보면 결국에는 아이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류를 해왔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특이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타적 동기인데 아이가 나왔으면 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동기를 이타적 동기라고 표현하기는 합니다. 다만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한 동기로 설명되지는 않고 정신건강이나 가족관계,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국제 심포지엄을 이 주제로 다뤘었는데 해외 연구자가 오셔서 한국에서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차이점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금전 문제나 양육 부담,
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 구조적인 취약성이 자녀 사례와 자살을 좀 더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녀 사례와 자살 현황은 여전히 통계가 미비합니다. 그 복지부와 통계청의 관련 통계가 일치하지 않다. 저희 같은 단체들이 계속 지적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거꾸로 보면 자녀 사례와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큼 적었다는 것이고, 원래 정책이라는 것이 튼튼한 데이터, 이런 통계에 기반해 나오는 것인데, 제가 아동학대 정책 개선을 또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대책 개선 한 번도 자녀 사례와 자살이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번 그때 심포지엄 때도 아동학대 대응과 관장을 모셨었는데, 아동학대 대응과의 업무로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자살 예방과의 업무로 보시는 것이 좀 일반적이긴 했는데, 조금씩 인식은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 현황을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매년 여름 말, 그러니까 8월 말에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발표하는데, 최근에 자료들을 좀 보면 2022년, 2023년 이렇게 보시면 2023년에 아동학대 사망의 절반 이상이 자녀 사례와 자살 사망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였고요. 작년에는 아동학대 사망 수가 줄면서 한 30명 중에 사례 자살 사망한 아이는 7명 정도 됐습니다. 다만 올해 언론 보도상으로만 확인되는 아이들이 13명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 발표되는 아동학대 통계에서는 또 이 수치가 매우 높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와 자살 수 현황을 보시면 2014년, 2017년 사이 한 해 평균 한 16명 중 피아동이 사망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문제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그 사례와 자살 사건 키워드 검색 기사를 보면 경제 문제가 있더니 되게 주된 이유이긴 했는데요. 실제 사망으로 경험하고 있으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중간계층에서 저소득층을 등락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제가 전화를 말하자면 대표는 민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기관에 저희 팀에서 자녀 사례와 자살 대응 캠페인을 했는데 아버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본인은 되게 자녀가 셋이고 되게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가 투자가 아마 사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이 뚝 떨어지신 거고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트리거가 되는 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유의하게 볼 것은 이 중에 한 8.8%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그리고 취약계층의 아동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례로 자녀 사례로 자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좀 답답해서요. 통계가 너무 미비하고 특히 생존 아이들이 그 당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서 한 10년치의 자녀 사례 자살 미수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 아동이 한 148명 정도 됐었는데요. 자기 방어 능력이 취약한 9세 이하 아동이 한 73% 정도 됐었습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자살 시도 전력 있는 행위자가 한 19명 됐는데, 이건 국가의 개입이 한 번 이상씩은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줘서 대응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4% 피해 아동이 두터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가정의 아동들이었습니다. 한부모, 미혼모, 장애 아동, 다문화 가정인데 사회적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을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이 판결문 분석 결과 이 사건 발생 주요 원인은 앞서 다 말씀드린 것들이 있지만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복합적 원인이 한 4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위에 간 요인이 아니라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이 대응 또한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발달장애 자녀 사례가 3배가 늘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발달장애를 키우는 가정이 온전히 그 돌봄을 도맡아 했던 그 시기에 사례 후 자살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인 자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기는 한데요.
다시 말하면 돌봄의 공백이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자녀사료 자살은 가정이 비극으로, 가정의 그늘로만 여겨져서 이게 국가 차원의 책임, 국가 차원의 과제라는 것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식적인 통계 부재나 구조 신호들이 놓쳐져서 제때 조기 개입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가정의 경제 상황이 추락돼서 이때 사각지대, 특히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 체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한 영유아 아동들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부모의 돌봄, 건강 지원이 이때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서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족 단위의 심리적인 위기 개입이 되게 미흡하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문들을 좀 보실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판결문들을 좀 살펴보시면 예측 가능한 죽음이 많습니다. 구조적이고 반복적이기도 했고, SOS 신호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잘 쉬이 놓쳐졌고, 그래서 저는 자녀사료 자살, 특히 유엔의 모든 폭력 예방 가능하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자녀사료 자살도 예측 가능하니 예방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8조는 양육 책임 이행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으나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가정을 지원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동의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 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저 빨리 하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자녀사료 자살 대책, 이게 더 중요하긴 한데요. 무엇보다 아동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가족 세례가 있던 사건들을 분석한 사례인데, 자녀가 있는 사례는 자녀가 없는 사례에 비해서 공적 기관과 접촉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을 분석했을 때 공적 개입이 있었음에도 아동이 안전한지를 같이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사하는 것이 저희 국가에서도, 저희 나라에서도 가정폭력이 발생한 이런 사례들에서 성인 피해자를 안전개입뿐만 아니라 아동 또한 안전한지, 아동에게 그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직접적인 폭력을 향하지 않더라도 아동이 안전한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가족살인 예방 대책은 이렇게 가정폭력을 자녀살해로 자살을 포함하는 가족살해 위험 지표로 살펴보고, 정신질환이나 산후우울 등 보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정신건강기관이나 병원과 즉시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녀사료 자살은 돌봄 부담이나 심리적인 고립, 제도적 공백이 결합된 위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과중한 돌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돌봄 중심의 개입 없이는 자녀사료 자살 예방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돌봄 정책은 앞서 주재발표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나 가족 유형 등 행정적 지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사료 자살 위기 신호에 기반한 위험 선별은 아직은 부족한, 제도적으로 좀 더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과 정신건강, 자살 예방, 아동보호가 통합된 고위험군 위험 개입 체계가 미비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 위기아동 가정 조기 개입 정책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조기 개입센터를 만들어서 임신, 출산, 그리고 영유아 이제 아이가 커갈 때까지 부모 지원을 보편적으로 합니다. 동시에 또 심리사회적인 위험에 놓인 부모를 특별히 더 조기 개입하고 있어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 체계와 아동복지 체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대책에는 교육부와 법무부와 복지부의 이 정보공유 체계를 매번 단골 정책으로 넣는데요. 여기 보건은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메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족폭력 기록이나 학교 결석과 같은 분절된 정보를 하나를 모아서
여기서 아이가 위험하지 않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는 조기 개입하거나 아동보호 조치를 연계하기도 합니다. 다만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동 행복이음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 정보는 좀 거의 부재하고 특히 보건 분야 연계가 좀 미흡해서 신체 정신적 건강 위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정방문 서비스가 저는 좀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위기가정의 조기 발굴과 지속적 개입을 위해서 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개입으로서도 그렇고 가족 중심의 조기 개입을 위해서도 이 신청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모든 가정이 한 번씩은 국가가 문을 두드리고 혹시 필요한 지원은 없는지 혹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위험하진 않는지 체크하는 서비스인데 이때도 청소년부, 아동보호기관, 복지기관 등 많은 연계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돌봄국가 책임 강화 측면에서는 호주의 어린 차일드 파트너 제도를 좀 가져왔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돌봄 제도의 가장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진단 후에 장애 등록아동 중심으로 이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독일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진단이 되기 전 발달 지연이나 혹은 발달이 좀 느린 아이가 있을 때 먼저 찾아가서 보건복지 교육 서비스를 유연하게 연결하는 것이 큰 돌봄 제도의 이 다른 해외 국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험 정도에 따라 중재 계획을 같이 지역사회 기반으로 가족과 함께 중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 그 지원 범위 또한 보건복지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부모 상담까지 포함하는 조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례 관리 대상의 어쨌든 서비스,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조금 그쳐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기관별로 분절 운영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국회에서 피해아동, 자녀사료 자살 피해아동 보호와 생존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국회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이 자녀사료 자살 생존아동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148명의 아이들을 판결문에서 살펴봤는데 한 80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국가가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결국에는 이 생존 아동들 가족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했지만 다시 자녀사료 자살 사건이 발생해서 아이도 엄마도 사망한 사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구조적인 체계들에서 좀 더 정원화되고 사후관리가 좀 더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상황 검토제도는 저희는 죽음으로부터 배울 의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녀사료 자살을 비극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게 왜 발생하고 무엇이 반복적으로 이걸 반복되고 있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대나 돌봄, 사회서비스, 안전, 정신건강 정책 등 구조적 예방 요인을 분석한 제도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경우는 이런 차일드 데스 리뷰를 통해서 부모에 의한 위험 요인도 아동교신 위험 요소를 관리하도록 하거나 정신과 치료 중단 부모에 대해서 자녀 안전을 체크하거나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이제 생존 아동들의 이야기를 조금 전달드렸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특별한 전시를 하나 했는데 아이들에게 내가 원치 않은데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라는 질문을 그때 했었고요. 아이들이 제 의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슬플 것 같아요. 이유가 없다면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하면서 세상에 계속 있고 싶어요. 이게 아이들이 전하는 생명에 대한 목소리이고 우리 사회가 존중해가면서 지켜야 되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강미정 팀장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발표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김경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교수님께서는 가족 돌봄과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연구하고 계시고 학문과 사회적 실천을 잇는 연구자이십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중노년기 가족관계, 치매와 가족 돌봄, 그리고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다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는 노인 돌봄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례 후 자살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로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김경민입니다. 저는 약간 모드를 바꿔서 저는 노인 돌봄 맥락에서의 사례 후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년학자고 노인 돌봄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사례 후 자살, 요 아웃컴까지는 연결시킨 적이 없었던 연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의뢰를 받고 사실 공부를 해서 사실은 이 이슈까지도 넘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분석이나 연구에 이용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서 일단은 해외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례 후 자살이 노인 돌봄 맥락으로 들어가면 간병살인이라는 용어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많은 간병살인의 예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도 안방의 아버지 있다, 숨진 아들의 유서, 그다음 10년간 아내를 병간호하다가 생활고의 남편 아들이 끝내 간병살인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3배 넘게 늘었다라는 보고도 지난 3월에 나왔고요. 그래서 노인 돌봄이 사실은 전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노인 돌봄과 관련된 인구 변화와 맞물려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건강한 노인이 느는 것은 덜 중요할 수도 있고, 사실 중요한 거는 75세 이상, 80세 이상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의미하는 바는 돌봄을 필요하는 기간도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이 늘어났지만 사실은 그 모든 기대 수명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시작하면 거의 한 말년 마지막 죽기 전에 한 10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요양원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돌봄을 하게 되는 노인들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 내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자원은 어떠하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가족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그동안 돌봄을 담당해왔던 여성들도 사실은 경제활동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노인 돌봄을 전담해서 제공할 만한 가족 자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유형은 더 이상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아니라 부부가구, 독거가구입니다.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은 어떤지 살펴보면 사실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이 괜찮다고들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2008년도에 등장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인데요. 그래서 노인이 아프게 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등급을 받아서 국가의 서비스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의견 맞는 부분이 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2023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한 11% 정도가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이 등장한 이후에 사실은 많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혜택을 입었는데, 이 재밌는 부분은 이 혜택을 입은 부분이 성별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예전에 가족 돌봄에만 의존했던 비율은 비슷하고, 하지만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이
장기요양보험이 등장하면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이 있지만 여성들에서는 사실은 가족 돌봄에만 의존했던 비율이 감소해서 오히려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증가했다는 결과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만히 노인 돌봄의 맥락을 생각해 보시면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할머니가 와이프분이 돌보시고 그래서 가족한테 돌봄을 받지만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혼자 남으시면 할머니는 결국은 그동안 할아버지를 돌보는 데 썼던 가족 자원, 자녀들의 가족 자원 다 소진하고 결국 본인은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획기적인 제도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만에 의존하는 가족들도 사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도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스웨덴이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도 사실은 뭐 국가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각지대를 낮추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지 가족이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더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스웨덴은 사각지대가 줄어들었을 뿐 가족 돌봄의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더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미국의 경우에는 가족 돌봄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사각지대가 높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족이 하는 역할이 결국 정책으로 대체되지 않고 결국은 돌봄 공백역도로 보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돌봄에 있어서의 가족 맥락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내용들이 나중에 사례 후 자살의 맥락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내에서 누가 노인을 돌볼 것인가는 굉장히 다릅니다. 배우자가 할 것이냐, 딸이 할 것이냐, 아들이 할 것이냐, 아니면 손자나 형제자매가 할 것이냐. 그리고 가족 간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이냐, 독박할 것이냐, 나눠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가족의 돌봄도 굉장히 방금 말씀드린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관계의 질, 관계의 히스토리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돌봄자의 발달 단계, 요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노노 케어라든지 돌봄자나 돌봄을 받는 사람이 둘 다 노인인 경우 아니면은 20대나 30대의 손자녀, 젊은 청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는 영케어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성을 고려하게 되는 노인이고 돌봄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동거 여부나 거주거리, 농촌에 부모님은 계시고 거주하는 도시에 자녀가 사는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돌봄자가 심리적인 자원, 사회적인 자원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건강 문제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셔서 돌봄을 받는 건지 만성질환 때문에 받으시는 건지는 또 굉장히 다른 맥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돌봄을 하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비용이 따라오는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책은 해외에서 나오는 사실 돌봄 핸드북 같은 책인데 The 36-hour Day예요. 24시간으로 모자라서 36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고 그 옆에 있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간병살인자들을 인터뷰해서 언론에서 그것들을 모아서 기사를 내고 특집 기사를 내고 그 다음에 책으로 모아서 발표했던 도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주요한 어려움으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사실은 노인 돌봄을 하는 게 스트레스가 많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도 얻는 게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돌봄을 하는 스트레스는 일단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부정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저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 왔는데 오늘 심포지움의 아웃컴인 사례 후 자살까지도 사실은 연관되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찾아봤던 것은
일단 사례후 자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노인 돌봄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은 부족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보고되느냐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 가족 돌봄자의 자살 사례, 사례후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는 됩니다. 근데 서구랑 아시아권이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서 서구 연구에서는 배우자 돌봄 관계에서의 사례후 자살이 좀 더 많았고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비교적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부모-자녀 돌봄 관계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에 돌보다가 사례후 자살하는 경우와 부모-자녀 간에 돌보다가 사례후 자살하는 경우가 반반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보면 이게 효나 가족주의 문화를 좀 반영하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질병의 맥락과도 연결이 있는데 대부분 치매 돌봄 상황에서의 간병살인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 해외도 사실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게 데이터를 모으기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까 사례, 자살에 대한 의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연구는 굉장히 부족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주로 중년형이 남성 돌봄자, 남편 돌봄자가 됐던 아들 돌봄자가 됐던 돌봄자가 가해자이고 여성 노인 돌봄 수혜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남성의 신체적인 물리적인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익숙하지 않은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돌봄 연구에서는 이 여성의 독박 돌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돌봄에 굉장히 많은 담당을 하고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오히려 돌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남성 가해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그동안 여성들이 독박으로 돌봄을 담당해왔던 것의 어떤 그 이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남성 돌봄자들이 심리적 사회적 고립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측면들이 많이 연구돼서 부각이 되는데 이 포인트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주 돌봄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집에 돌봄자원이 이미 없다는 것을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지표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겠다는 사실은 집에 딸이 있거나 집에 돌볼 수 있는 여성이 있거나 하면 결국 할아버지한테 아들한테까지 그 돌봄의 역할이 잘 안 가게 된다는 측면이 슬프지만 있습니다. 근데도 그 집에서 아들이 할아버지가 돌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집의 상황을 드러내는 결과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살이나 살해에 대해서 생각해본 경험은 여성이 더 많지만 실제 행동을 이행하는 경우는 남성이 많고 그래서 남성 돌봄자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지원을 많이 요구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살해 후 자살, 살해.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무엇이 공통적인 요인이고 뭐가 차별적인 동기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노인 돌봄에서는 돌봄 수혜자의 치매 증상은 공통적으로 사실 힘든 내용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살해 후 자살과 살해가 사실은 조금 더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살은 사실은 조금 더 독특한 아웃컴인 것 같고 살해 후 자살과 살해가 조금 더 겹치는 측면이 있어서 살해 후 자살과 자살은 돌봄자가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영국 사례들을 살펴봐도 사실은 다양한 동기와 맥락에 따라서 7가지로 분류해봤는데 여기에서도 대부분의 돌봄 수혜자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그 다음에 해외 미국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재밌는 포인트만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이게 가해자의 건강 악화가 되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설 입소를 앞둔 가해자가 아픈 배우자를 혼자 남겨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살해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슈들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성 고령자들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아도
이게 사실은 고령자의 경우에 살해 후 자살이 단순히 심리사회적인 요인으로만 해결될 수 없고 돌봄 맥락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이유들을 좀 제시합니다. 우리와 조금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게 한 가지 원인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일본 사례에서 재밌는 거는 이게 살해의 어떤 충동에도 불구하고 왜 실행하지 못했냐를 물어본 연구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펴보면 돌봄 수혜자에도 젊은 시절, 치매에 걸리시기 전의 모습을 떠올렸던 게 도움이 되었다. 돌봄 수혜자도 소중한 존재다. 요걸로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이런 포인트들이 이 노인 돌봄 맥락에서는 좀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이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데이터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기사 분석에 한 10년 전 기사 분석, 그 다음에 최근의 기사 분석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남성의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기도 공통적으로 치매 당사자의 어떤 증상 때문에 이 살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원인이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넘어가기 전에 자살 관련된 이론을 그런 돌봄 맥락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옛날 올드한 띠어리 말고 최근 들어서 이제 2세대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론들에서 특징에서 좀 적용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자살 위험의 요인으로서 치매라는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립게임의 이론에서 좀 넘어가서 문화적인 코드로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남성이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할 때의 어떤 문화적인 규범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적인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대책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체계적인 실태나 공식 통계, 동기 및 유형별 특성에 기반한 예방 전략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거나 지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돌봄자가 있는 반면에 가족 돌봄자와 갈등이 있어서 괴로운 돌봄자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간병비에 대한 지원이 공표가 돼서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는 좀 희망을 갖게 되긴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노인 수급자 중심이지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될 측면이 굉장히 많고,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필요하고, 특히나 중증 치매의 경우에는 성인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돌봄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별도 수가를 추가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제 남성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은 좀 특별히 필요하겠다. 이게 특별히 중년형의 남성의 취약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심리사회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 독박 돌봄을 개선하기 위한 가족 개입이라든지 지역사회 돌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정신건강 대책이 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고립된 개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흔히 맞돌이라고 부르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소득층만 대상입니다. 부부 단독 가구에 이제 노노 케어를 하고 있는 가족들에서는 사실은 적용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많은데, 노인분들은 사실은 이 표현을 더 잘 안 하십니다. 유서를 남기는 경우도 없고 자살 의향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외 연구에서 재밌었던 건 이분들이 나는 안락사를 지원해,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해나 의향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진 않지만, 내가 늙으면 난 차라리 안락사를 택하겠어 라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간접적인 자살 살해 의향을 포착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치매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치매 증상으로 일어나는 일상에서의 어떤 돌봄받는 수혜자의 어떤 문제 행동 대처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돌봄자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자들이 이게 돌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것들을 새로 익혀야 되는 이슈고요. 그 다음에 노인 당사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과도 의사소통을 배워서 새롭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치매의 경우에는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는 일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처도 배워야 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게 또 발달적인 성격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슈고, 집에서 모실 때, 요양원에서 모실 때, 또 사별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별이라는 단계에 들어서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인 돌봄을 하시다가 사별을 겪고 나면 그제서야 어떤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큰 노인 돌봄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다양한 새로운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노인 돌봄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간병 살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경민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노인 돌봄의 현실을 국내외 사례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족 돌봄과 사례 후 자살의 연결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의제를 짚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